지금 이 시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회담 전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디리스킹의 첫 단계인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증시도 이에 화답하고 있는데요. 연말과 내년 세계 증시를 좌우할 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 이런 기대 장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시에 앞서서 오늘 스닝이시죠? 예, 스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부모님들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요. 한국경제TV 아까 홍앵커께서도 저희 그 임직원들의 마음을 대비해서 사실 그 수능 하시는 분들이 잘 치렀으면 오늘 증시도 더 올랐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보다 그런 일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그 증시 보면 공매도 금지 선언이 이제 발표가 한 2주 가깝게 됐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모건 스탠리의 MSCI의 편입이 불발된다. 또 외국인은 줄기차게 나간다. 모든 증권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5,5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에 1,500 정도 올라가면서 국내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50% 그렇죠. 이상. 그리고 코스피도 이렇게 2,500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외국인의 이탈 문제는 공매도 금지가 아니라 횡재세를 도입하면 외국인들은 무척 많이 나갈 겁니다. 일부 그 정당에서 횡재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어제 MSCI 지수가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도식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걸 분석해드렸죠.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미국도 그대로 전해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어제 10월 달에 CPI, 이걸 CPI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홍앵커가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저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PI,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먼저 발표되고 PPI가 늦게 발표합니다. 근데 중국은 CPI, PPI를 같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PPI가 먼저 발표하고 CPI가 늦게 발표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PPI인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2000년 4월 이후 코로나 직후죠. 최대 하락폭인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종결이 이렇게 기대가 더 높여지면서 주가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대로 셧다운 리스크가 어제 결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1월 10월까지는 MC에서는 예상되지 않느냐. 최악의 경우에는 4월 10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미국의 대선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피스칼 이어 2024년에 예산안은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1월 15일까지 임시 예산안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연장되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노면됐습니다. 이것도 증시의 그 호재성인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3대 지수들이 상징성이 큰 지수를 돌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S&P가 4,500이 돌파했습니다. 마감으로도 4,500이 넘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14,000이 넘은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피날레는 결국 다우존스 지수가 올해 많은 교수님 같으신 분들도 증시 침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제러미 시기가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이 넘을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모두가 이걸 사실 비웃었던 사람들도 비웃었던 사람이 많죠. 결국 오늘 장중한 때 35,000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감 지수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자 여기에 9포인트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34,991입니다. 올해의 증시에서 보면 대경제 침체 이렇게 얘기해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시각으로 했고 교수가 증시 침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미국의 지수는 오히려 월가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선 상징선을 넘다 보니까 제라미 시겔의 승리다. 왜 그럴까? 올해 연초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비관론이 우세했습니다. 유일하게 제라미 시겔이 35,000선을 주장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3대 지수가 상징선을 다 넘은 것이 연말 장사를 앞두고 밝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선이 이렇게 정착되느냐 하는 여부는 예. 사실 펀더멘탈 측면도 있습니다는 오늘 그 미중 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선언이 좀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이 대목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죠. 미중 정상회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실 양국 관계의 변화 기류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시진핑과 바이든과 만나서 몇 시간 만에 공동선언문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확인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이미 실무진탄에서 마련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괜찮은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올해 1, 4분기에서는 미중 간의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은행 위기가 있었고 예. 중국에서는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작년에 그 공산당 선언 이후에 인민으로부터 먹히지 않으면서 시진핑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 몰렸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위기에 몰려있는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군국주의로 대만을 침공하는 게 아니냐 이 분위기가 성숙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관계의 국교를 수립하는데 가장 일조를 담당했던 1970년대 해리 키신저 밍뽕 얘기죠. 예. 이분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이게 1, 4분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5월 이후서부터는 양국이 아무리 경제 패권 다툼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리상으로 소위 디카프롱으로 나가면 서로가 공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두 가지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서방 선진 7개국 G7 회담이 있었고 다음에 같은 시점에서는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요 두 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국경제TV에서는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두 기류 변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디카프링에서 디리스킹으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는 디리스킹으로 변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진의 디리스크 차원의 협력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가 예.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을 통해서 첫 단추에 해당되는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첫 단추다. 물론 이제 미중 간 패권 마찰은 한 번 만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첫 걸음,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첫 단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의 미중 관계 또 세계경제 향방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세계경제 앞날 그리고 증시적 측면에서도 증시 앞날 이 대목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첫 단추를 꿰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 첫 단추 시진핑 주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꿰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의장국으로서 초청하는 형식이고요. 시진핑이 화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미중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사실은 주최국이 더 이렇게 환대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초청받아가는 시진핑이 더 이렇게 디리스킹과 관련된 내용들을 내놓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가 역시 상대 파트너에서 가장 관심사가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상기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기후 문제는 2021년 2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코로나가 될 때 가장 먼저 다자간 협상에 4월 달 비대면으로 열렸었던 것이 뭐냐 하면 기후정상회담이거든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사가 높은데요. 자막이 너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데요. 지금 기후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정상과 관련돼서는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먼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만과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과 관련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정냉 경온 원칙에 의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측면은 나중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일국일제 체제지만 경제적으로는 대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이런 입장을 얘기했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최악에 몰린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란 암초 타이타닉처럼 해서 본인 자신도 중국도 어려워졌다 하는 측면에 이걸 돌파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러한 먼저 협조문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가고가 있는 5월의 정냉 경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냉 경원, 정치적으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협조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대만에 대해서도 경제 협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 대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온이다 보니까 자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CEO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이 주최하는 만찬에서도 가장 선두격으로 가는 사람이 누군지입니까? 친중주의자 이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장 선두격으로 가죠. 그래서 만찬에도 미국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초대하는 이런 사항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확실히 미국 차원에서도 이제는 중국과 계속 대립하기보다는 협조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특히 지난 4월 이후부터 이 디리스킹 전략이 특히나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고 이번에 시진핑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협력을 내렸던 이상기후 문제는 이게 세계 공통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CO2를 지금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과 협조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의 시진핑의 손을 협조 요청을 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2024년에 바이든이 지금 당면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외교의 달인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의 달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 국민 입장에선 외교의 달인, 무슨 외교의 달인이냐? 당신이 집권을 했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이렇게 지랄 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냐? 그러면 바이든 당신이 외교의 달인이다 하니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면 당신이 좀 잘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미 국민들의 지도를 떨어뜨리고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한테 아주 이렇게 스윙 스위트 지역에서 전부 공화당에 떨어지는 이유는 바이든이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외교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던 것은 군국적 극단주의 가면서 대만까지 만약에 침입하면 대선에서는 바이든의 이렇게 재집권이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의 입장이 협조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중하위 계층이죠. 지금 팬을 비롯한 중국의 아편에 의해서 사실 황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정리해야죠.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도 좀 끌어올리고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민주당의 지지층을 쓰는 중국의 오미오이드 같은 아편을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협조할 대목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로가 사실상 협조의 계기를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의 세 확장 전략, 중국에 있어서 경기업 패권 전략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난번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의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같은 이런 전통적 동맹국에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디커플링 전략에 미국의 이 패권만 다투는 이거 가지고는 지금처럼 다변화된 측면에서는 미국의 세 확장 전략이 오히려 약화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의 윤석열 장의 합의사항이지만 워싱턴 컨센서스가 워싱턴 선언으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정확히 하면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 협성으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중국과의 관계 변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그냥 많은 의제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면 시청자분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 의제들이 나왔을까? 배경을 좀 얘기해 주셔야거든요. 그냥 쭉쭉쭉 나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안건을 가져간 데는 실무차원에서 안건을 가져간 데는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관계를 변화할 때 또 패권 다툼이라는 그 기본적인 동향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열만 하니까 사실 시청자분이
굉장히 이해하기 못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사실 실무진들의 노력도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옐런이나 블링컨이나 이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디리스킹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선언문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 건 그렇게 없습니다. 이미 실무지 차례에서 다 마련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서부터 지금까지 마련됐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양국의 디리스킹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보면 샌프란시스코시에 진짜 미국과 중국 간의 디리스킹 전략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우월적지위죠. 우월적지위니까 정치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우월적지위인데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관계 변화가 된 이후에 블링컨이 사실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앨런도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관계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관계 열의적 입장에서 미국에 있을 때는 중국 사람이 앞다퉈 미국에 들어오겠죠. 이것도 잘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 궁색한 변화는 중국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자 블링컨과 제닛 앨런이 동시에 국방이라든가 장관이 같이 간 것은 자 미중 간 관계할 때 우월적 지위 입장에서 무슨 분리냐?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결국 경제도 같이 간다. 하는 쪽이 디리스커의 문제입니다. 자신감 있게. 예. 근데 중국은 어떠냐? 디리스크 전략을 하지만 자 블링컨이라든가 제닛 앨런이 이렇게 정치 군사를 통합시켜서 가는 전략에 대해서 분리시켰습니다. 정냉 경온 전략에 의해서 자 중국의 리창은 디리스크 전략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업 차원이다. 이걸 잘 보셔야 되거든요. 예. 국가 차원이라는 건 정치 군사적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쪽에 경온, 기업 차원의 문제다. 이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국가 차원의 디커플링 전략은 미국과 경제 패권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걸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하면 그동안 파악스니까 구상이 그렇죠. 전부 무너지는데요. 예. 무너지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까지 실무전 협상 차원에서 자 어떻게 정치, 군사, 경제 합쳐서 디리스크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하고 디리스크 전략의 지금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어떤 온도차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실무진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해보면 아실 수가 있다.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샌프란시스코 선언문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기업과 국가는 분리할 수 있을까? 중국은 시진핑 체제는 기업과 국가는 분리해서 기업은 디리스킹 가려더라도 국가 차원은 디리스킹 가기에는 좀 그렇다. 예. 근데 실제로 기업과 국가는 분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차원에서 각종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에서 보면 안보와 경제도 분리할 수 없고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으면 자 경제 주체는 기업이지만 안보 주체는 국가거든요. 예. 그럼 국가 안보 간에 사실 분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층이 지금 세계적으로 퀘스천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는 첫 단추만 낄 거다 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참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주제 같은데요. 과연 첫 단추로 이 군사적 차원의 디리스킹 방안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협력이 마련되어 있죠. 예. 그러면 첫 단추는 경제에서 만약에 사실 첫 단추가 면 그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뭐냐? 지금 양국의 입장에서 지금 디리스킹 할 때 차별화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은 같이 가자는 주의고 예. 중국은 정치 안보는 따로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뭐냐?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가격 의미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입장 차이가 되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첫 단추가 끼어지느냐 이 대목이 되겠죠. 예. 지금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아적에 이렇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라 지경학적 위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누체. 지금 지정학점은 이렇게 정치와 안보 그다음에 경제가 분리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정학적 위험이나 지경학적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세계 예측 기관들은 내년도에 지정학적 위험의 가장 높은 지역을 지금 동북아로 꼽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험의 가장 높은 지역에 사실 대만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중국과 협조해서 협조 관계를 이끌어낼 때는 자, 트럼프와 내년에 경합 관계에 있을 때 가장 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공화당 지지층은 스트롱 아메리칸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스트롱 아메리칸적인 공화당의 모습인데요. 스트롱 아메리카, 스트롱 달러 이렇게 정책인데요. 그에 가장 부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스윙 스테이트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뒤지는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첫 단추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 디리스크의 첫 단추에 해당되는 자 그동안 단절됐던 전화 한 라인 문제라든가 이런 예. 군사적 대화 문제가 개설되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샌프란시스코 선언 이후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어떻게 풀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미중 관계 쭉 한번 보면 사실은 앞으로의 관계 변화를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할 때에서부터 예. 사실 양국이 갖고 있는 양국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은 빙봉 개교로 해서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 다툼을 할 만한 중국 입장은 아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세 확장 전략, 돈을 바탕으로 해서 세 확장 전략이 워싱턴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뭐냐? 그때 걸음마 단계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것이 도강량입니다. 도강량에는 참고 기다린다. 예.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하든 간에 우리는 기다린다. 근데 이 입장이 시진핑이 2012년서 들어오면서부터 자, 그 이전에 WTO 가입이라든가를 통해서 중국의 12% 13%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세력으로 오는 상태에서 시진핑이 취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진핑이 중국 중심의 파악스니까 요 구상과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워싱턴 컨센서스와 그다음에 베이징 컨센서스가 충돌 문제에서 커플링에서 지금 얘기하는 디커플링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게 달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 초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상태로 가다간 바이든이 연임될 때는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지치지 않느냐.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의 연임 기간에 집권 기간에 경제 패권을 중국에 넘겨진다. 가장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치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썰러번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그것이 경제적 측면이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였죠. 그래서 30년 동안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월적 관계에서 자 중국은 위기 관계에서 미국과 관계 모색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트너십 관계를 할 때에 자 중국 쪽 끌어안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끌어안아야 되는 거. 그래서 뭐냐 이번에 디스킨 얘기 쪽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 변화는 국내 증시 또 경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미중 간 양 중간자께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 겪었죠.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을 때 이걸 따로 놨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북한 문제 생각하죠. 이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또 이건 너무 시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쏠렸습니다. 중개 소원하는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디리스킨 전략.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이번에 보면 자 대외 정책 상황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균형을 좀 회복해 달라.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지금 인도라든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변화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얘기했던 안미 경세.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미 경세를 가더라도 안미 경미로 간 적이 있거든요. 원래 잡았던 대로 안미 경세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가달라.
그리고 통상 정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FTA 이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십 관계, 투자 촉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나가거든요. 여기서 뭐냐? 유사 국가들, like-minded country 문제, 요 국가들이 서로 이해관계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 like-minded country에서 미중 간의 디리스킹 전략 하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도 디커플링 하지 말고 유사 입장국에 한국 좀 포함시켜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중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 여기 추정하지 말고 미중 간 정상회담에 관계 변화에 따라서 관계된 사람들이 이쪽에 좀 대전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뭐냐? 현장 분위기 보면 미중 간의 모습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쪽에 빠진다, 서운하다. 아닙니다. 지금 모습은 미중 간 세계 큰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뒷전에 빠진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 변화에서 우리가 대외 정책이라는 거 통상 정책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